예, 여섯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거나 또 창업을 교육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창업과 관련된 주로 창업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창업 환경들, 창업 관련 환경들, 그리고 왜 창업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창업이 실제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피터 드루크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암닥스 얘기했던 거는, 암닥스라는 작은 회사가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자체를 시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시장으로, 그리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또 고객을 대량으로 수백만 명의 고객을 고객의 정보라든지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실제로 이제 KTM에서 만드는 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고객에 따라서 또 연령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더 분류를 한 거고. 그래서 암닥스라든지 퀄컴 같은 회사들은 아주 작은 기술 회사로부터 출발했는데 세계적으로 좀 우뚝 설 수 있었던 거는 이 친구 자체들이 시장 자체를,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공간 자체를 이스라엘의 인구 자체로서는 내 기술을 팔아봤자 얼마 안 될 거다라는 그 첫 번째 소두가.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인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시장은 글로벌, 국제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기술은 글로벌로서도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국제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만든 거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건설 회사들, 예를 들어 중앙건설 같으면은 현대건설보다 훨씬 큰 회사였어요. 근데 현대건설은 차이가 뭐냐면, 현대건설은 사우디로부터 시작해서 국제화를 성공했던 회사고, 중앙건설 같은 데서는 실제로 조그마한 중앙이라는 건설 회사가 실제로 현대건설은 훨씬 컸었어요. 지금은 조그마한 회사로 거의 전락하거나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간적인 개념 자체를 정주영이라는 분은 글로벌을 나름대로 활용을 했고, 그 나머지 중앙건설 같은 저번에 국내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좀 선두를 달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자체를 굉장히 알찬 시장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국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70년대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이 실제로는 오일만이었거든요. 사우디에 나가서 있는 그 건설 자금들, 그리고 오일 달러로 부유해진 나라들이 그 나라 자체를 건설 현장으로 건설 시장들을 막 문호가 개방됐을 때, 굉장히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가게를 끓였을 때 그 무더위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업 여군들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여 개국 되는데, 독립한 이후에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고도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속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글로벌화, 국제화가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도전적인 기업가들이 많았어요. 한번 해보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었고,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또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했고, 이 네 가지가 상승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80년대 후반에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만들어낸 결과물이,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글로벌화를 추구한 것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창업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인구와 연령 구조를 생각해. 내가 이 구상하는 이 창업 아이템이 우리나라의 인구와 연령 구조에 맞는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청년 창업들이 앱을 개발하는 등등을 해요. 해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밑에 어린아이들 이게 돌보미 시스템을 개발하기 등등도 한데, 팔아먹는 시장 자체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개발하는 게만 해요. 그것도 국가에서 돈을 주는 정책 작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는 생각도 안 하고, 인구나 연령 구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많이 자금만 받아서 망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망하는 청년 창업가들도 많고, 나이 든 창업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피터 드루크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 구조.
세계적인 인구 연령 구조를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 글로벌화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공간적인 개념을 또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해외에 못 나가잖아요. 만약에 내 여행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행을 취미 삼아서 했는데, 지금은 공간적인 개념이 막혔어요. 이 공간적인 개념에 의존하는 상당히 많은 기업, 특히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망했어요. 망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굉장히 가까운 그 친구도 거의 뭐 1년에 365일 중에서 한 200일 이상을 해외에 있는 친구인데 여행과 관련된 사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또는 그 기업들이라든지 해외 나갈 때 굉장히 많이들 뭐 지난번에 나갔더니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을 인수하고 나갔더니 이 친구는 조계종 성녀 미얀마를 가다 보니까 조계종 주요 성녀들을 모시고 원로들을 모시고 미얀마로 같이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 올렸더라고요. 내용 민원을 올렸어요. 제발 여행객 들어가는 이쪽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시라고 올렸더라고요. 수많은 업체가 이미 망해갔고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업체들도 이미 망해갑니다. 이 회사가 잘 나가던 시절에 두세 가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글로벌 항로가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다각화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잘 나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는 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거의 다 까먹고 있고 직원들도 거의 내보내고 있고 겨우 지금 1인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친구들끼리 있는 카톡방에 와가지고 청와대 그 청원 좀 해주세요. 가서 저도 청원 동의를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청원 동의 정도밖에 못하지만 기업이 그 초기 창업을 할 때 또는 기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계속 고민했어야 되는데 고민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적 부분인데 사람에 관한 건데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사람은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는 특히 AI,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는 기계가 다 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이 최근에 급성장한 이유는 아마존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하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뭐였냐면요. 수십만 건이 주문이 왔을 때 이 주문을 어떻게 전달을 하고 어떻게 물건을 배치하고 이건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 주문받는 부분들, 물건을 물류하는 부분들, 물류 배송하는 부분들, 이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느냐? 컴퓨터가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AI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사람이 나누고 주소를 쓰고 이게 다 없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다 주문 들어오자마자 저기 회사에 주문 들어가고 주문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배송 들어가는 시스템까지 일렬해가지고 이 기계가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마존의 시스템 자체가 전문화되고 특화됐어요. 그래서 이 전문화되고 특화되는데 특히나 4차 산업혁명, 특히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가 이 업무를 대부분 대신해요. 그럼 도대체 사람은 뭐 할 거냐? 사람은 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창의적이고 전문화되고 특화된 일을 하지 않은 그냥 일을 하는 거는 그 일을 창업해봤자 뭐가 되는 거지? 창업해봤자 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는 사람, 돈, 인력인데 사람, 돈, 아이템인데 결국은 이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이냐를 할 때는 그리고 이 아이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간에 결국에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실제로 생존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신입 직원 월급이 1억인 거 혹시 기억나세요? 1억이 넘는 회사가 있어요. 몇 개가. 이거 어떤 회사인 거 아세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지금 네이버의 카카오 같은 데에 핵심 인력은 뭐냐면 특히 AI와 관련된 직원들
직원 한 명 월급이 1억이에요. 신입 직원 한 명이. 그리고 이 AI 관련 박사급 인력은 미국에서는 한 명 연봉이 10억이 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이 회사에서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뽑겠다?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특화된 사람, 전문화된 사람. 기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고 돌리게 하고 기계를 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한국의 미래와도 연결되고 한국의 미래 교육과도 연결되고 한국의 창업 교육과도 연결이 돼요. 사람을 대해서 창업 교육을 시키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화되고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별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몇만 명 안 되는 사람 자체가 몇만 명 안 되는 나라 자체가 어마어마한 강국이 될 수도 있고 수억을 가진 인구 자체도 종려호랑이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이 수행해야 될 전쟁이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전쟁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한국 땅을 살고 있으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주변에 전 세계 5대 강국이 다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강국이네요. 전 세계 4대 강국이 다 있어요. 이 속에서 생존을 하려면 한국에는 결국에는 그 외세를 압도는 못하더라도 외세에 버금가는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전력도 결국은 무슨 전력이 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따라가가지고 이 군에 맞는 전쟁에 맞는 물리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결국엔 독도가 남은 땅이 되고 서울 자체가 남은 땅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피터 드루커가 얘기했던 이거는 시간, 공간, 사람에 관한 이해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간 사회가 넥스트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변할지를 읽는 바로미터인과 동시에 여러분이 창업을 가리키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창업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창업에 관해서 고민을 하거나 창업 연구를 하거나 또 창업 자문을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텀텀이 제가 시간 나면 하겠지만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최근에 암 진단 같은 걸 하는 기술 같은 경우도 기계가 훨씬 더 잘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미술품을 감정하는 감정에서도 자 반고 제품을 쫙 걸어놓고 이게 진짜 반고 제품인지 가짜 반고 제품인지 같이 걸어놓고 어떤 게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기술 같은 경우도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구분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빅데이터 기술이에요. 빅데이터 기술이 무슨 그림을 어떻게 감정을 합니까? 감정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감정하는 거 아세요? 붓이 있잖아요. 진품이 그린 붓과 진품이 빅데이터가 기계가 연구를 해요. 컴퓨터가. 반고가 쓰는 그림의 색채, 그 다음에 붓의 터치 스타일 그걸 다 연구를 해요. 그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짜 제품도 같이 보는 거죠. 이거는 빈센트 반 고의 터칭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또 어떤 거는 진품과 가품을 수십 개를 해놓고 나서 한 개만 딱 해놨는데 그걸 딱 찾아내요. 그래서 이 찾아내는 기술의 핵심이 뭐냐? 진품과 가품 구분의 핵심이 뭐냐? 빅데이터로 다 붓의 모든 핵을 다 분석하는 거죠. 가품의 특징이 뭐냐? 가품은 추가적인 덧칠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진짜 스티브 잡스야.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냥 저도 오늘 검은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제가 검은 와이셔츠 입는다고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비슷하게 하겠다고 아무리 이렇게 한들 잘 안 돼요. 자, 가짜가 진짜 스티브 잡스까지 만들려면 계속해서 옷깃을 스티브 잡스 비슷하게 하려고 염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반고 제품을 가짜인데 진짜 비슷하게 만들려고 위장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붓을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가 획을 마저 덧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것과 위작과 진품을 구분할 때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은
진품의 스타일과 가품의 스타일은 수천 개의 붓 스타일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씩 비추어가지고 탁탁탁 구분해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십 팀의 미술 전문가 팀을 가지고 진품과 가품을 구분해나라 그러는데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것은 그 사람 혼자 유일하게 진품과 가품을 전체 다 구분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 가짜 이거 진짜 가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면 미래에 미술부문 경매 시장도 결국 누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결국 빅데이터가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마이너리티 리포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또는 빅 회사죠. 회사라기보다 영화죠.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모든 것들이 다 로봇들이죠. 여러분들도 영화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엑스마키나 같은 거라든지 터미네이터 같은 거 보셨죠? 그거는 이미 현실이 되었어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는 이 전쟁 무기들 이미 다 최근에 뭐 여기저기들 보면은 뭘로 가지고 가서 먼저 폭격을 하죠? 드론.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원자로 누출됐을 때 누가 가서 그걸 막았죠? 사람은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로봇이 가서 막았죠. 결국에는 이제 미래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누가 날 지켜줄 건가? 병원 다 대부분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병원, 요양원, 진단, 수술, 보안, 국경수비, 투자 대응. 지금 투자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더 빨리 하고 심지어는 뉴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네이버 뉴스 같은 것도 가끔 와요. 이거는 뉴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그냥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든 뉴스입니다. 이래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라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고장 수리, 노총각들의 대화 상대, 아이돌봄, 화재 진압, 인명 구출, 안내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누가 수행하는 거죠? 기계가 다 수행해요. 로봇이 수행을 하고. 제가 요즘에 가끔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뜨고 나서 제일 옛날에는 야 몇 시야 하라고 물어봤어요. 시계 없을 때는. 요즘에는 그냥 하고 나서 친이야를 먼저 불러요. 그럼 몇 시 하면 네 지금은 몇 시입니다. 누가 얘기해요? 친이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몇 시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진이야 TV 좀 켜봐. 이러고 그래서 내 TV를 켰죠. 야 US 골프를 하는데 야 US 골프 좀 틀어봐. 알아서 틀어요. 야 61번 틀어봐. JTBC 골프거든요. 제가 있는 동네에서. 그런 시기가 있어요. 무인 자동차. 조만간 있으면 이제 무인 자동차 등등 나오고 또 현실화될 거고. 그래서 시대가 참 많이 변해요. 가상 현실, 드론. 한반도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래 전쟁 무기들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AI 기술이 어느 정도 능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창업 생태계 쭉 했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 창업 저해 요인이 뭐고, 창업 촉진 요인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뭐, 생태계 대표적인 그 기업들 제가 정리해서 올릴게요. 보면은 경제적인 인프라든지 사회문화적인 인프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교육 인프라, 법적 제도적인 부분까지 했어요. 창업을 촉진하는 요인과 제어하는 요인들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새로운 변화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성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창업을 성공하게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가적 요소, 그 다음에 자원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요소, 그래서 전략적 요소에 따라서 기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봐요. 그걸 가지고 스타벅스 같으면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좋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모일까요? 좋은 사람 오세요 하면 올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진입해야 되는데 도대체 시장은 어떻게 진입할 건지.
그 초기에는 돈이 좀 없잖아요. 그 돈은 또 비용은 어떻게 줄일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뭔가 시장에 진입했을 때 시장을 계속 어떻게 또 유지할지. 그 직원들이 주로 조그마한 회사들은 자꾸 떠나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커피숍만 하더라도 계속 떠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면 더더욱 떠나고, 벤처기업, 여러분이 만든 창업기업은 더더욱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우를 더 많이 해주지 못하잖아요, 초기 때요. 그럼 그 직원을 어떻게 붙잡을 건지. 그러면은 내가 초기 때 창업기업에는 모든 걸 내가 가질 수는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초기 창업기업은 어디서 시작했는 거 아세요? 대부분은 그냥 창고, 가라지에서 시작하거나, 스티브 잡스는 트랙터 아시죠? 트랙터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네트워킹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창업기업이 성공하는 그 성공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론들도 많이 있는데 몇 가지 논문들을 제가 쭉 올려놨어요. 네,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추석 잘 쉬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창업과 창업 자금 등등에 관해서 쭉 진행할 거고요. 뭐 창업 가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했겠지만 창업 가와 창업 자금 이런 순서로 제가 진행할게요.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도 같이 진행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창업 기회, 창업 자금 중심으로 얘기를 할게요. 창업 가는 얘기를 좀 했으니까 마무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수업 관련 자료는 제가 올릴게요. 올리면은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